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제재민 촉의 정혜경입니다. 자본시장이 발달하면서 금융투자 산업의 건강한 성장은 물론이고 투자사 간의 질서 유지, 투자자 보호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잘 대응하고 투자 산업 확대와 국민의 자산 증대에 기여하는 투자 전략과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경제재민 촉에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자본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언제든지 발전하는 방향, 진화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이, 특히 MZ세대들이 처음에 입사하고 나서 은퇴할 때쯤 되면 백만장자의 은퇴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한 건가요? 그런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금융투자협회 이름 그대로 금융에 관해서 정말 유익한 이야기 해주실 것 같은데요. 지금 금융투자협회에서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작년 1월 1일 날 취임해가지고 네. 1년 8개월 아, 마쳤습니다. 그럼 네. 금융투자협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금융투자협회는 우리나라 시청자들이 잘 알고 계시는 증권사, 네. 자산운용사, 그다음에 부동산 신탁사, 선물사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민간 단체입니다. 네. 그리고 회원 숫자는 398개고요. 그 설립 목적은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업계의 발전, 그다음에 우리 금융업계 거래 질서 유지,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953년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로부터 지금 71년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과 저희 협회가 거의 같이 성장해 왔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산 배분형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회장님께서 디딤 펀드를 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딤 펀드를 출시하게 된 배경이나 이게 어떤 개념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산 배분 펀드는 제가 이제 그 현역 사장일 네. 때부터 계속 꿈꿔왔던 펀드인데요. 아.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대부분 보면 어떤 장기 안정적인 투자보다도 어떤 테마, 또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맞아요. 예. 국내 주식이 특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우리나라 문제 말고 뭐 해외 문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쇼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더 단기적이고 또는 저 테마형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 배분 펀드라는 거는 주식과 채권, 그 다음에 대체 자산이라고 하는 부동산 등 기타 대체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네. 골고루 섞어가지고 그 시장의 영향을 가능한 최소화시키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되면은 네. 우리가 원하는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펀드입니다. 근데 이런 구조는 전 세계 그 연기금들이 활용하는 그 자산 배분 전략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퇴직연금이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약 한 400조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10% 정도만 실적 배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90%는 원리금 보장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그런 이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퇴직연금 자산의 평균 수익률이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2%요? 예.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로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아무리 복리해서 운용을 하더라도 그 의미 있는 자산을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예. 우리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연평균 수익률 보면 한 6% 정도 되거든요. 또 해외에 있는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더 높은 데도 있고 더 낮은 데도 있지만 그 정도 수익률을 우리가 한 30년을 만약에 연봉률로 운용해서 가져간다 그러면 네. 우리 근로자들이, 특히 MZ세대들이 처음에 입사하고 나서 한 30년 일하고 은퇴할 때쯤 되면 미국에서 얘기하는 백만장자의 은퇴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한 건가요? 그런 가능한 설계를 갖고 있는 게 이제 그 자산 배분 펀드이고, 저희가 왜 디딤 펀드라고 했냐면 네. 지금 자산 배분 펀드가 운용 사면로 있습니다, 전부 다들.
다른 형태의 이름으로 다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미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 또는 그 근로자들한테 잘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브랜드화해서 네. 우리 업계가 공동으로 한번 우리 투자자를 위해서 준비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 제가 여기 협회 오고 나서부터 한 1년 반 동안 네. 저희 운용사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가면서 이제 거의 완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올 9월 25일 날 네. 대대적으로 이제 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미 퇴직연금 시장에서 디딤 펀드와 같은 자산 배분형 펀드가 있었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네, 왜 맞습니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또 앞으로 디딤 펀드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관건이 무엇일까요?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운용사들은 그런 자산 배분형 펀드를 일부 갖고 있는데요. 네. 자산 배분형 펀드가 이제 보통 그 수익률이 이렇게 시장이 좋다 해서 왕창 같이 따라 올라가고 또 수익률이 나쁘다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밋밋합니다, 수익률이.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이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올라갈 때 내가 갖고 있는 자산도 팍팍팍 따라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좀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게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네. 퇴직연금은 아시겠지만 30년 이상의 장기 운용을 해야 되는 그런 펀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자산들이 위험하게 관리가 되면 여러 가지 나중에 리스크도 생기기 때문에 이걸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이 자산 배분형을 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가 보통 알고 계시듯이 퇴직연금 그러면 이제 TDF다. 이런 얘기를 많이 알고 있는데 네. 퇴직연금은 TDF와 디딤 펀드다. 이렇게 큰 유형으로 둘로 나누는 그런 이제 브랜드 전략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TDF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디딤 펀드가 출시가 되면은 기존의 TDF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요? 예, TDF는 자기 평생을 걸쳐서 자산 배분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30대 때 만약에 취업을 했다. 그때는 이제 TDF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르네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위험자산 비중을 계속 줄이고 은퇴할 때쯤 되면 안정적인 구조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걸 운용사가 하는 건데 이 자산 배분형 펀드는 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항상 시간에 상관없이 자산 배분이 돼 있는 겁니다.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성격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TDF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입했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점점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으로 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네. 또 이제 그 디딤 펀드는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 공격적인 성향이 아니야. 난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관리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디딤 펀드를 딱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딱 제 성향과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9월 25일 딱 기억을 해놨다가 디딤 펀드 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꼭 가입하십시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서 협회에서 공모펀드 상장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공모펀드를 상장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도 제가 이제 전에 회사에 있을 때 저는 ETF 비즈니스를 많이 했었습니다. ETF? 네. 요새 굉장히 유행하죠. 핫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150조 원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했는데 규모가 이제 엄청 성장을 했네요. 네, 성장했는데 제가 그때도 그 현업에 있을 때도 우리 동료 사장들한테도 ETF 시장을 빨리 들어가는 된다.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중에 이제 들어가신 분도 있고 또 나중에 참여하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ETF 시장이라는 것은 한번 선점하게 되면 후발주자들이 쫓아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패시브형이라고 그래서 특정 지수를 쫓아가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선점한 회사가 그 어느 정도 사이즈를 만들게 되면 그 후발주자들은 똑같은 상품을 내놔도 쫓아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ETF 시장이라는 것이 상위 몇몇 회사에 이제 과점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런 회사 말고도 ETF를 하지 않는 회사도 자기네가 굉장히 그 공들이고 좋은 성적을 갖고 있고 투자자들한테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상품들을 갖고 있거든요. 많은 운용사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ETF라는 시장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 공모펀드를 똑같이 저기 거래소 시장에 상장시켜서 ETF처럼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 비용을 적게 들이고 네. 왜냐하면 직접 사기 때문에 증권사나 은행에서 사게 되면 수수료 같은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직접 거래소에서 사기 때문에 수수료가 되게 싸게 들고 그다음에 정말 좋은 펀드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전에는 이제 판매사 창구에 가서 PB가 권하는 상품을 한 거지만 이제는 거래소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모든 상품을 즉시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수익률, 뭐 그다음에 기간, 그다음에 누가 운용하는지, 자산이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이 비교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성향에 맞는 그 공모펀드를 골라서 저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네, 상장 공모펀드 시장의 그런 성장과 발달이 더 기대되는 지점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금투세인데요. 이제 금투세 시행 시기가 25년도 1월로 다가오고 있는데 정부 여야 사이에 금투세를 놓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투업계 입장도 궁금하고요. 또 향후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금투세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이슈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폐지의 의견도 있고, 네. 그다음에 유예하자는 의견도 있고, 수정해서 보완해서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냥 시행하자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경우가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입장이나 아니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시행이나 또는 폐지나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결론이 나야 되겠다.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결론이 나야겠다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원래 원안, 원안에는 좀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숨겨져 있는 게. 원안대로 시행되는 건 곤란하다. 많이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원래 추진하고자 했던 금투세에서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네요. 이제 많은 분들이 반대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보면 이제 원천징수 의무를 이제 증권사나 이렇게 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씩 원천징수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에서 전산 시스템 개발하는 문제, 그다음에 자료를 유지 관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한 부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해외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자진 신고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듯이 바로 자기가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펀드 중에 보면 이제 그 분배금을 지급하는 펀드들이 요새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앞으로 노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 그런 이제 월 분배형 상품이나 이런 상품들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원래 아는 그 분배된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주식의 매매 차익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재 비과세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자나 배당 소득은 이제 과세를 받는데 지금 현재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고 예,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원천 징수를 하고 금액이 크면 이제 종합과세 들어가는데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주식형 펀드라는 거는 수익금의 상당 부분이 주식의 매매 차익입니다. 그래서 거의 세금을 안 내는 거거든요, 많이. 근데 지금 원안은 어떻게 되냐면 이 매매 차익까지도 이자 배당 소득으로 봐서 네. 전부 원천 징수하고 종합과세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펀드하는 투자자들이 갑자기 세금을 조금 내다가 저기 15.4% 원천 징수하고 최대 맥시멈으로 49.5%까지 과세를 받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펀드 시장이 붕괴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꼭 반드시 고쳐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선결 과제 중에 하나죠. 네. 예. 이 금투세 좀 수정할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절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초에 발표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빼놓을 수가 없죠.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올해 초부터 기업 밸류업을 추진을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봤을 때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요?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올해 2월 달에 이제 그런 아젠다가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네. 아젠다가 부각되면서 사실 기대가 많았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오기를 엄청 맞습니다. 기대하고 미디어도 주시를 하고 했었는데, 네.
이렇게 대책이 하나 나올 때마다 뭔가 부족하다. 계속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지적도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월 달에 그 아젠다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모든 투자자, 네. 그다음에 교수, 법학자, 아. 업계 모두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 그 밸류업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밸류업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고쳐져야 된다. 네. 이러이러한 것들이 선진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밸류업 공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주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자본을 조달한 걸 가지고 얼마 정도 수익을 내겠다. 네. 이런 공시를 이제 계속 하게 돼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네. 근데 그런 공시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 그래서 기업들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언론들도 많이 또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시니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밸류 프로그램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단기간에 그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단기, 중기, 장기 이게 뭐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그런 어떤 마스터 플랜을 그리고 끝까지 추진해 가면 우리나라가 제 생각에는 한 3년에서 5년만 돼도 네.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기간 안에 우리 금융시장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한국 사람들은 빠르잖아요. 좋습니다. 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빠른 변화 기대를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도 자본시장 밸류업 TF를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그간의 성과들은 어땠는지 또 나눠주시죠. 네네.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도 있지만 네. 저희 금융투자협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저희들 이제 협회나 그다음에 우리 국민 생활을 위해서 좀 더 필요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본시장 밸류업이라는 조금 다른 개념의 TF를 구성했고요. 네. 예를 들면은 뭐 기업 공시라든가 그다음에 뭐 주주환원 정책 이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 저희는 뭐 기업 가버넌스 문제라든가 세법 문제라든가 좀 더 국민 생활에서 많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자본시장 밸류업이라는 그 TF 안에서 정책 과제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건의하려고 이제 저희가 자본시장 밸류업 TF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발점으로 지난 5월달에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자라는 그런 주제로 일본의 이제 고위 관료를 저희가 초대를 해서 네. 세미나를 열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 일본의 자본시장을 키워왔는지 또 일본의 경제를 디플레이에서 구해내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얘기들이 발제가 됐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책 당국이나 이런 데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서야대 정국 때문에 이런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야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라고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는 제가 보니까 이제 기업 가버넌스 개선하는 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뭐 PBR 1 이하인 기업들이 PBR 1 이상이 되도록 또는 뭐 주주환원을 높이도록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버넌스를 개선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야가 그런 좋은 안을 가지고 같이 이 자본시장 밸류업이라는 공통 목표를 위해서 좀 합의를 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 밸류업이 잘 안착되어서 우리 자본시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PF 부실 문제가 좀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지네요. 예, 부동산 PF는 이제 2022년도에 이제 11월 달에 발생이 된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그 증권사들도 사실 부동산 PF에 여러 가지 익스포저가 좀 있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그 대형사도 대형사지만 이제 중소형사 같은 경우는 자기의 덩치에 비해서 좀 많은 그 부동산 PF 투자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업계 자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그런 중소형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했었어요. 네. 그게 한 1조 2천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었는데 실제로 다 쓰인 건 아니고 한 몇백억 정도가 거기 쓰였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우리 증권사들은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충당금을 또 더 쌓고 하면서 이제 상당 부분을 다 이제 녹여놨기 때문에 예, 부동산 PF 문제가 옛날에처럼 예, 저희 금토업계는 위험 요인으로 그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은 감내 가능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지금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투자에 관해서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글쎄 제가 이제 협회장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나 이런 뭐 네. 질문도 많이 하시고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협회장이라고 해서 시장에 이렇게 그 종목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산업을 연구하거나 이런 그 입장이 아니라서 네. 정확하게는 그건 알 수는 없고요. 그리고 시장은 또 누구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제 경험으로 또 다른 사람이 여태까지 투자했던 걸 봤던 경험으로 책을 읽었던 경험으로 보면 네. 첫 번째는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면 안 되겠다. 아, 비투를 네,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적극적으로 네. 비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아, 젊었을 그러신가요? 해봤는데 비투를 하게 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아, 급해집니다. 그래서 네. 좋은 수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약간만 흔들리면은 참지 못하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수익은 적게 나고 손실은 크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비투입니다. 그래서 빚으로 투자하는 거는 절대 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투자를 할 때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금에 아무리 좋게 보여도 100%를 다 쓰면 안 된다. 그렇군요. 네. 아, 현명한 방법입니다. 한 30% 정도는 항상 갖고 있어라. 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이렇게 폭락 내지는 그 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거든요. 아, 예. 근데 대부분 그때 보면 그 전에 떨어졌던 거 좀 물타기 하고 막 들어가면서 있는 돈을 다 써버리고 남아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정작 사야 될 시점에.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대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리 좋게 보여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한 30%는 좀 현금을 갖고 있다가 보면은 옛날에는 위기라는 게 뭐 10년 사이클 위기도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워낙 정보가 빠른 속도로 유통되기 때문에 이제 10년이 아니고 2, 3년 만에 올 수도 있고 뭐 5년 만에 올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아, 그때를 위해서 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총괄하는 협회 수장으로서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시장이 올라간다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위치는 아니고요. 아니고 단지 시장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네. 언제든지 이렇게 발전하는 방향, 진화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도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사회를 준비하는 그런 투자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최근 미국 대선과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투자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고민하고 투자자와 기관 보호를 위해서 애쓰는 금융투자협회가 있어서 참 다행이고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서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